퇴직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다. 나는 그날 그렇게 믿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은행 통장에 쌓여있는 몇 천만 원의 저축, 그리고 늘 옆을 지켜준 아내. 이제 남은 건 평온한 노후뿐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착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퇴직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공허함이 몰려왔다.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이었다. 셔츠를 다리고 커피포트를 올리고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서둘러 비우던 그 시간.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시계 바늘이 6시를 지나도 부엌은 조용했다. 텅 빈 집 안에 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펼쳤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빈둥빈둥.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무심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내 평온을 무너뜨렸다.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그날 처음 알았다. 퇴직 후 평화라는 말은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소기를 돌리면 그걸 청소라고 했어 라며 아내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빨래를 개면 다시 해요. 구겨졌잖아. 장을 보면 돈을 왜 이렇게 써? 였다. 내가 뭘 하든 칭찬은 없었다. 대신 잔소리와 한숨만 늘어갔다. 심리학자 정유석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이내 부부 갈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편은 이제 쉬자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라는 새로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통계 속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도 등산 같이 가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친구 없어. 여자들끼리 가는데 왜 자꾸 따라오려고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결혼 40년이 넘었지만 그 순간 나는 철저히 외로운 타인이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한켠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벗어났을까? 의학적으로도 퇴직 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우울증 진단 비율이 10년 새 2.5배 늘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감과 정체성이 함께 무너진다. 나는 그 수치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내는 점점 더 활기찼다.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 여행, 쇼핑. SNS 속 그녀는 언제나 환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 사진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라면을 끓였다. 그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 식사는 생각도 안 하고. 순간 젓가락이 멈췄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혼자 먹으라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퇴직 전에는 존경받는 공무원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다.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느려졌다. 피곤하지도 않은데 몸이 무겁고
머리는 텅 비었다. 의료기사에서 봤던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은퇴 후 첫 1년은 신체적 쇠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다. 아마도 내 마음이 먼저 늙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퇴직은 회사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아내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부터 나를 다시 알아보자.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퇴직 후 2달째, 나는 점점 집안의 공기를 읽는 법을 배워야 했다. 문을 여는 소리,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속도, 심지어 아내의 숨소리까지도 눈치의 신호처럼 들렸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했다. 웃음 한 번 없는 집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침 8시, 나는 습관처럼 방바닥을 닦고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차가웠다. 청소는 내가 할게. 괜히 건드리지 마. 아내의 말은 여전히 냉담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 심심하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산책이라도 하려면 신발장 앞에서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다. 이상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바깥에 있어도 집이 그립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도망치고 싶었다. 내가 벌어온 월급으로 이 집을 샀지만 정작 지금은 내 자리가 없었다. 소파에 앉으면 거기 쿠션 눌린다. 주방에 가면 왜 설거지통 건드려? 냉장고를 열면 간식도 먹어? 내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금지 구역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어느새 집 안에서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 하지만 돌아오면 아내의 눈빛은 더 싸늘했다. 또 어디 갔다 와? 시간 아깝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갈등 지수가 급등한다고 한다. 특히 아내가 집안의 생활 리듬을 지켜온 경우 남편의 존재가 침입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그 침입자였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하고 살아? 그녀의 말투는 늘 가시가 있었다. 그냥 책 좀 읽고 청소도 하고. 책?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게 다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신문을 뒤집었다. 활자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어느 날 나는 정말로 아내의 말을 따라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다. 퇴직자들 몇 명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노인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집에 있을 때는 와이프가 밥도 같이 안 먹으려 했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밖으로 나왔지. 사람 만나야 살아. 안 그러면 미쳐.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 같지만 내 귀에는 절박한 경고로 들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인터넷에서 퇴직 후 남성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수많은 글이 뜨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의 58%가 퇴직 후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정서적 고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수치가 내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 알겠어. 나는 조용히 라면을 끓였다. 그런데 아내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나는 문득 결혼 초를 떠올렸다. 신혼 때 아내는 내가 늦게 들어와도 밥을 차려주었고 피곤하다고 하면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혹시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시간이 우리를 변하게 한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침묵은 더 무거워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죽으면 과연 이 집은 달라질까? 무서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그날 나는 한참을 창문 너머 불빛을 바라봤다. 이웃집 거실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줄은 몰랐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보다 존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존중은 말로 얻는 게 아니었다. 함께 웃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일기장에 적었다. 존중이 사라진 집은 아무리 넓어도 감옥이다. 팽긋이 흔들렸다. 내 손이 떨린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아침부터 식탁보를 펴고 그릇을 닦았다. 오늘은 웃으면서 밥 먹자.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고 딸이 직장 얘기를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모든 공기를 바꿔버렸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지. 순간 식탁 위에 수저 소리가 멈췄다.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40년 넘게 버텨온 내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한 줄의 문장이었다. 손주가 순진하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나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응,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지만 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정말 나인가? 한때는 부하 직원들이 인사하던 자리의 주인이었고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정의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67%가 퇴직 후 존중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단지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내 위치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나는 그 수치 속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며칠 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괜찮다 뭐, 다들 그런 거지.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웃어야 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예민함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무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식탁에 앉는 일이 두려워졌다. 같이 밥을 먹는 대신 방에 들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게 더 편했다.
라면 국물의 짠맛이 눈물의 맛과 섞여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TV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가 나왔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니라 존중을 잃는 것이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때 결심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아내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살 필요 있을까? 아내는 눈을 흘겼다. 또 무슨 소리야? 나 바쁜데. 이제는 그냥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설마 이혼 얘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들보단 내 인생이 더 중요해졌어.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펜 끝이 흔들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나는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다. 사람은 누구나 늦게라도 스스로를 되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지나쳤고 아내의 눈빛에서도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냉담함만 남아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나를 덜 괴롭혔다. 싸우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렇게 시작된 고요한 아침은 낯설었지만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매일 새벽 집 근처 호수를 돌았다.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게 진짜 쉼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있을 땐 매일 바빴다. 일과 사람, 책임과 경쟁.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았다. 처음엔 그 공허함이 견딜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한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혼자 나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그냥 바람 좀 쐬러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퇴직 후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혼자 있는 법. 젊었을 땐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 작은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산책, 점심에는 독서, 오후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저녁엔 노트에 하루를 기록했다.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나로 살아가기. 시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 보였다. 늘 무심했던 이웃이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을 건넸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혼자 신문을 읽는 노인, 손주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 그리고 매일 길모퉁이에서 붕어빵을 파는 젊은 부부.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만 멈춰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시니어 평생학습관에 등록했다. 그림 수업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붓을 잡는 손끝에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다. 선을 긋고 색을 채우는 순간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갔다. 강사님이 말했다. 선생님, 색이 아주 부드럽네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가을의 끝자락, 나무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장면이 마치 나의 인생 같았다. 한때 푸르렀지만 이제는 떨어져야 할 때. 그러나 낙엽도 결국 흙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운다. 내 인생도 그렇게 순환하리라 믿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가족 사진, 회식 사진, 여행 사진들 모두 젊고 활기찼던 시절에 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자기 재정의를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60% 낮다고 한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나로 옮겨야만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나는 그 연구의 뜻을 이제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시장에 갔다. 익숙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무거우면 병돼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노트에 적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게 외로운 것이다. 그 문장을 쓰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재탄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로 잠이 들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그 정막 속에 있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밥솥을 열어보니 쌀이 바닥나 있었고 세탁기 앞에서 코스를 찾느라 10분 넘게 헤맸다. 반찬통을 꺼내다 국물을 엎질러 버렸을 때는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웃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구나. 조심스럽게 일상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빨래 돌리는 법, 물의 양을 맞추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실패투성이었지만 즐거웠다. 흰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했을 때조차도 그건 내 실수였고 동시에 내 성장이었다.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혼자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늦게 배운 만큼 오래 써먹을 거야.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슈퍼 앞에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종이를 봤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4시간. 순간 가슴이 뛰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을까? 첫날 나는 어색하게 계산대 앞에 섰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젊은 대학생이 들어와서 커피를 계산하며 말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네, 이제 여기 단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학생은 미소를 지었다. 멋지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멋지다는 말을 들었다.
밤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으면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늦은 밤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의 인사, 수고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내 하루를 밝게 했다. 한 아주머니는 계산을 마치며 말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그래도 얼굴이 밝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고맙습니다. 일하는 게 즐겁네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일을 통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사실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감각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퇴직 전엔 일터가 나를 얽매는 사슬 같았지만 지금은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 다리 위에서 나는 다시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며칠 후 나는 작은 중고 기타를 샀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던 일. 학원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해보자. 손끝이 아프고 소리가 삐걱거렸지만 현을 튕길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다. 한 달쯤 지나자 고향의 봄을 칠 수 있게 되었다. 강사님이 말했다. 선생님, 감정이 참 깊네요. 나는 웃었다. 삶이 길어지면 소리도 깊어지죠. 그날 밤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생각했다. 퇴직, 구박, 이혼. 그 모든 게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운 과정이었음을.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문을 연다. 나는 그 문을 두드린 늦은 학생일 뿐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할 용기라는 것을.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나를 새로 배우는 중. 이 문장을 적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을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날, 나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40년 동안의 결혼이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상실감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넥타이를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월세방에 돌아와 차를 한 잔 끓였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유리창에 닿아 하얗게 퍼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나로 돌아왔구나. 그 후로의 삶은 놀랍게도 단순하고 그러나 풍성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날이 맑아요. 이 짧은 대화들이 하루의 시작을 환하게 했다. 예전엔 몰랐다. 이런 작은 인사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저녁엔 기타 학원에 나갔다. 시간이 날 때면 근처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도 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먹의 향이 코끝을 간지릴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천천히 흩어져 가는 듯했다. 하루하루는 단조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지루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예전엔 늘 누군가의 기대와 불만 속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하루를 보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눈 뒤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연금과 알바비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살겠다.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한 번은 편의점에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다.
선생님 얼굴이 참 편안해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좋네요. 매일이 좋은 날이라. 그날 집에 돌아오며 나는 곱씹었다. 매일이 좋은 날이라니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않게 된 게 진짜 평화였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하나를 실행에 옮겼다. 스마트폰으로 일기 대신 SNS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제목은 퇴직 후 다시 배우는 인생. 처음엔 몇몇 댓글만 달렸지만 어느 날 한 문장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존중은 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은 내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퇴직 후 무너진 건 돈도, 건강도 아니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다. 남의 기대에 갇혀 살다 보니 나라는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다시 존중하기로 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도, 밤에 기타줄을 하나씩 튕기는 시간도, 그 모든 순간이 존중의 표현이었다. 딸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참 밝아요.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버지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거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듣니까 저도 기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살아간다. 이혼한 지 1년이 된 지금 나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소화가 잘 되고 밤에도 깊이 잔다. 병원 검사에서도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뭘 그렇게 잘 드세요? 나는 농담처럼 답했다. 자유를 먹고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다. 존중을 잃은 관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다. 나를 잃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평화롭고 존중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